제가 작년 1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보니 어떤 진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류에 빠지고 또 그것을 고쳐가야 합니다. 진보는 급진을 경계해야 됩니다. 과격하고 너무 급합니다. 사회를 실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혼란과 비극의 교훈이 지금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필리버스터 한다 그래서 발목 잡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왜 발목 잡기가 될 수 없는지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했었고 모든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딱 3가지 아주 간소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재외 동포청의 신설, 국가보훈부의 승격, 그리고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근데 여가부 폐지 쟁점이 있어서 그것은 여야 합의로 추진을 안 했고 재외 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승격 이 2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넉 달입니다. 근본 민주당이 주도하시는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입니다. 지금 얼마 만에 통과 시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열흘입니다. 넉 달 대 열흘. 저는 이 산수부터 말씀드립니다.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을 틈이 없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상정하시고 하루 만에 소위 통과하시고 또 전체회의 통과하시고 바로 본회의로 직상정하십니다. 야, 이거 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달리고 계십니다. 보수는 수구를 조심하고 진보는 급진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을 밤새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13개 항목은 대표적인 게 검찰청의 폐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 등등 상당히 첨예하고 내용이 큽니다. 그런데 달랑 열흘입니다. 발목 잡기 프레임은 좀 잘못 짜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 토론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셨는데 저와 가깝게 활동했던 기재위 김영환 의원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기획예산처가 탄생하는데 토론해 보셨나요? 답을 들을 수 없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실이 빠져나가서 기후에너지부가 됩니다. 그러면 산중위 의원님들은 토론하셨습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은 상임위에서 토론 한 번 없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있다. 이걸 아시고 계실까요? 그런데 저희가 무제한 토론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임위 토론이 없는데 무제한 토론도 안 한다. 저희는 그런 도리 없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도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가위에서는 토론이 있었나요? 과방위에선 토론이 있었습니까? 상임위 토론 한번 거치지 않고 지금 열흘 만에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발목을 잡았다는 것인지 제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이게 보이는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목수불치,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7개 문제점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입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안 계셔서 제가 좀 아쉬운데 제가 여기서 선명히 외쳐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에 동의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검찰 개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기관 간의 핑퐁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죠. 그런데 이 문제도 같이 고쳐야죠. 이 문제는 고치지 않고 검찰만 개혁한다? 저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입니다. 저는 흡사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폭력을 휘두릅니다. 피해는 가족들이 받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주장하시면서 방법을 택하는데 그 피해는 이미 민생수사 지연이라는 결과로 국민들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 감고 계속 더 강한 검수완박을 휘두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이미 2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수사는 5년이 가도 진행이 안 된다. 어떤 수사는 2년이 돼도 진행이 안 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아우성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검찰개혁에 동의하기 때문에 잡다한 얘기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이미 실현된 피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은 놀라웠습니다. 1년 동안 시행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 사이에 답을 가져오겠다.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낍니다. 준비되지 않은 검찰개혁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신, 구, 패. 먼저 신 조직을 만들고 구 조직을 폐해야 합니다. 이사갈 집을 정해 놓아야 기존의 집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간 아무 대책 없이 일단 검찰청만 폐지한다고 합니다. 선신, 구패 이 원칙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300명의 검사 있습니다. 11,000명의 수사관 있으십니다. 이들은 향후에 어디로 가실까요? 지금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1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진보는 급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11,000명의 수사관과 2,300명의 검사는 어떤 생각 속에 있겠습니까? 성심을 다해서 문 닫을 기관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는 구직 활동에 나서겠습니까? 이것은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 핑퐁,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1년간의 사법, 공백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외쳐드립니다. 검찰개혁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면 하시죠. 검찰과 민주당의 악연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피해 입은 것 치면 저희 국민의힘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만큼 대한민국에서 고쳐야 할 우선순위 높은 과제도 적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치를 보고 나는 첫 번째는
정치의 검찰화, 정치의 사법화를 끊어내야 하고 사법과 검찰의 정치화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한 핑퐁의 문제는 이미 불거졌고 더 커질 것이고 1년간의 사법 공백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른 문제 하나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법에 보면 가정법원이 지정해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 하면 미성년자든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든 친족이 나서서 이분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할 때 가정법원이 나서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서지 않는다든지 안 계신다든지 조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후견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지정해 주는 제도인데 그 후견인 지정을 누가 요청하느냐? 검사가 요청하게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급히 하시느라고 이 문제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검사가 사라지면 이 후견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검수완박이 돼도 이거는 작동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살펴봤다는 답변과 흔적은 어디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경찰청, 경찰 말고 국세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등의 특별사법경찰이 계십니다. 숫자가 작지 않습니다. 2만 명이 넘으십니다. 이 2만 명의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으십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이 2만 명의 특사경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로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하시면서 바뀌는 부칙이 무려 627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수청이 생기고 또 재정경제부가 생기고 등등 하면 기존 법에 기획재정부, 검찰청장, 재정경제부 장관을 인용해놓은 법조항들이 많을 텐데 그 조항이 무려 627개입니다. 명칭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부칙에서 그냥 살짝살짝 이름을 다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전할까요? 이름이 바뀌었을 때 법안의 문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이 들어가야 할지 매우 첨예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부처를 두 개로 쪼갤 때, 즉 기존의 기획재정부 장관일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뉠 때, 기존의 검찰청 하나였을 때,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뉠 때 기존의 검찰청장으로 들어가 있는 법조문에 공소청장을 넣어야 합니까? 중수청장을 넣어야 합니까? 이런 거 다 논의된 겁니까? 무려 627개입니다. 오늘 본회의까지 단 열흘 걸렸습니다. 상임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전 상임위가 일주일 동안 검토해도 하루에 법조문 100개씩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임위도 토론을 안 했습니다. 산중이 안 했습니다. 기재위 안 했습니다. 환노위 안 했습니다. 행안위, 제가 행안위 소속인데 행안위 이거 토론할 시간도 없이 끝났습니다. 자,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자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입니다. 무려 170여석의 권력, 아니 국회 내에서 190여석을 지휘하고 계신 절대 여당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뭐가 이렇게 급하게 법안 바꾸십니까? 국민의힘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걸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을 듣지 않고 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냐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혹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높으신 분들일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모를 겁니다. 추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민주당에서 공언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작에 열심히 하지 그러셨습니까? 너무 서둘러 하다 보니 금융조직에서는 결국 무리가 가서 방금 전 몇 시간 전에 그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조금 더 살피시 그러셨습니까? 근본에 처리할 게 있고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닙니다. 반대만 하고 대안을 말 안 한다고 하니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을 해서 기소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면, 즉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면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전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1차로 전체를 검찰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복원하십시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맞물려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촉진할 것은 촉진해서 무한 핑퐁의 문제도 없어지고 특정 기관의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도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수사 지휘권이라는 표현이 이것이 상하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찰분들께 안 좋은 느낌을 준다면 보완 수사 요청권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진행하는 그 권한은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견제되어야만 피해자가 없고 동일하게 핑퐁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점은 그다지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제시대 때,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고 일제시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은 순사였고 또 자유당 시대까지 경찰의 권력이 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헌법적 교훈이 있습니다. 검찰을 믿고 경찰을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서 1차 수사기관화되고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수사기관, 경찰, 거기로 집중되는 문제는 어떻게 견제하시겠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되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고 견제하고 촉진하는 수사지휘권, 혹은 보완수사 요청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집중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분권적 관점에서 검수완박을 하신다는 점에 제가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와 균형이 아닌 집중,
해체, 이렇게 가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옵니다. 견제와 균형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집중과 해체의 길은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매우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굳이 공소청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지금 매우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달리시니까 전혀 못 듣고 계십니다. 검찰청장 대행도 오게티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을 얘기는 들어야 합니다. 방통위 폐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살짝 바꾸고 기능을 살짝 보강해서 바꾸셨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쫓기 위한 법기술입니다. 정말 저는 이 버튼을 누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위인폐관,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폐쇄하고 새로 만든다. 이 대단한 창의력이라고 해야 될지 법기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혹 법꾸라지라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법을 잘 공부해서 법망을 피해 나간 사람들을 비난하는 단어인데,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시는 것은 헌법꾸라지입니다. 헌법을 공부해서 다수당의 입맛대로 정부 조직을 폐쇄하고 다시 만드는, 저는 정말 이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진짜 이걸 정말 해버리시네요. 놀랍기도 하고 참담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민간위원회인데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번에 바꾸셨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방송상법을 고치셔서 언론노조와 밀월 관계에 들어가신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내려꽂는다,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땡명 뉴스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을 보내서 뉴스를 검열할 위험을 만든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화근을 만들고 계시는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3법 통과시키셨습니다. 그 전에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어서 기능 장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멈출 줄도 아셔야 합니다. 이미 막강한 권력을 가지셨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야당의 결기는 의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폭주는 폭정을 의미합니다. 독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이시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170여석에 이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방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해서 또 임명할 생각, 무슨 생각인지 저희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을 하려도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과방위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찬성할 수가 없고 반대합니다. 경제부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설치합니다. 근본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것입니다.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획예산처에 근무했었습니다. 예산을 분리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획예산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너무 작았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서 재정경제원이라는 공룡이 탄생해서 외환위기 때 탄력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개를 분할할 때 기획예산처가 좀 작게 탄생했고 재정경제부가 좀 크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당시에 너무 작다, 조직이 너무 작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획예산처 새로 만드시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기획예산처,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에 비해서 근본 기획예산처는 더 작았습니다. 그때도 작아서 문제가 됐는데 근본에는 더 작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어떤 논리 구조에서 만드신 겁니까? 제가 물어봐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한꺼번에 있어서 문제가 컸기 때문에 분리한다.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행안위에서. 그런데 분리해도 작동 가능하게 해야지. 하나는 작게, 하나는 크게. 그리고 그것도 김대중 노무현 때 이미 대통령 때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더 깊게 고착화시키면서 복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뭡니까? 파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라 빛을 동원한 파퓰리즘, 그걸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를 과거보다도 더 작게 만든 것은 이러한 파퓰리즘을 쉽게 하기 위한 의도가 혹시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소비 쿠폰을 뿌려서 현금성 매표 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저희가 맹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만드십시오. 그런데 기획예산처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 작게 만들어서 쥐락펴락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무기력한 부처를 탄생시켜서 정치권의 입맛대로 쓰고 그 후과는 누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사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정파의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재경부도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탄생한 이유,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로 합쳐진 이유는 기획예산처는 너무 작아서 문제고 재정경제부는 예산이 없다 보니 경제 조정이 안 된다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기획재정부로 만든 겁니다. 근데 기획예산처는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예산 기능이 없는 재정경제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작동이 안 됐던 공룡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토론했습니까? 대안을 제시 안 하면 또 반대만 한다 하시니 대안도 또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을 분리하고 경제와 재정 기능을 조화롭게 할 때 저뿐 아니라 모든 경제부처 경제관료 오비들이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경제기획원의 뉴 버전, 재무부의 뉴 버전,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양체제가 더 나았다. 차라리 이것을 복구하는 것이 더 낫다.
경제기획원을 복구시키려면 경제정책국, 경제조정국, 예산실, 공공관리국 등이 하나의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다시 탄생하려면 세제실, 금융정책국, 국고국 등이 하나의 부처를 만들면 됩니다. 이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즉, 현재 2개인 것을 다시 2개로 재편성해서 둘 다 크기가 비슷하고 기능도 엇비슷해서 견제와 균형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혹시 공청회라도 해보셨습니까? 전직 경제관료들 불러서 토론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교수님들 불러서 토론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래도 발목 잡기인지 반문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깊은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나라가 잘 되려면 기획 기능도 있고 재무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에 CFO도 있지만 CPO, Chief Planning Officer, CSO, Chief Strategy Officer,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를 만들면서 기획재정부이지만 과거 재무부, 문화가 많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획기능은 약화됐습니다. 경제기획원이 기획예산처로 바뀌고 기획재정부로 흡수되면서 대한민국의 기획기능이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손의 시대가 아니라 보이는 손의 시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통상 협상을 하고 관세 협상을 합니다. 국가의 전략 속에서 상대 국가의 상황 속에서 협상의 전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면 그게 잘 될까요? 이미 꼬여있는 3,500불의 협상이 근본 정부 조직 개편으로 더욱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천병으로 나서야 하는 게 누굽니까? 통상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과 뗐다 붙였다 한다 하고 입장 바꾸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 장수를 갈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미협상은 전쟁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수출이 내수로 전환되지 않아서 저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이 내수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수출 자체가 약화되면 차원은 한 단계 더 냉각됩니다. 대미협상의 중요성 누차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려는 하신 건지요? 3,500불 협상은 꼬여 있는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실을 빼서 기후에너지부로 넣고 공직자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경제, 관료 오비들과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모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오늘 금융감독 기능에 대해서 막판에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숙고해 보십시오. 오늘 막판에 철회하셨지만 금융감독 체계 문제도 잠복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같이 지적드리겠습니다. 오늘 철회하신 안건은 금감원과
금감원을 두 개로 일단 쪼개는 겁니다. 금융소비자원으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으로. 이게 호주에 하나 사례가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분할입니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감독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수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소비자 민원, 피해 구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굉장히 현장 밀착형의 기능인데 이걸 왜 두 개로 쪼갭니까? 특히나 소비자 보호 기능은 B2C, 즉 소비자 민원을 직접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도가 높고 상당히 첨예한 업무입니다. 하나로만 몰아놓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발전시켜온 금감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근에 금감원이 하나라서 문제였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지금 이게 혹시 위인설관, 이번에는 금감원장 자리를 2명한테 줘야 되는데 둘 다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금감원을 두 개로 쪼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의 신뢰에 치명상을 줄 일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철회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기후에너지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산자부의 에너지실을 병합시키는 안건입니다. 산자부 에너지실은 전력 공급 기본 계획, 전기본이라 하죠. 전력 공급 기본 계획을 짜는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쏙 빼서 환경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부는 규제부처입니다. 에너지실은 에너지를 공급해온 기관입니다. 규제부처에다가 공급 기능을 갖다 붙이면 공급이 촉진되겠습니까? 억제되겠습니까? 이거 환노위나 산중위에서 토론해 보셨습니까? 산중위하고 환노위에서 연석회의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더욱 안타까운 것이 해외 선례까지 있습니다. 영국이 2008년에 에너지 기후 변화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전력, 환경, 대한민국이 지금 추진하듯이 복사판으로 통합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줄어들었고 가격이 폭등했고 당연히 제조업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그럼 영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2023년에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중심부처로 개편을 합니다. 영국이 20년 전에 들어갔던 과오를 저희는 지금 다시 하자는 겁니까? 저희가 해외 출장 가서 해외 사례 배우는 거는 왜 하는 겁니까? 해외에 이런 엄연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시행착오를 시도하는 겁니까? 독일은 2021년에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문제에 빠졌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해서 불과 2년 만인 2023년 다시 환경부와 경제에너지부로 재출범을 합니다. 환경과 에너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부처와 기관으로 만든다는 생각은 신기루처럼 무너졌습니다. 영국,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 번째 사례가 되실 생각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이고 또한 환경 보호입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발전시키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해야 합니다.
유럽의 실패 사례를 따올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살필 점이 있습니다. 탈원전 자체를 뭐라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탈원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신재생 기술로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고, 특히 다가오는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전력 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탈원전도 좋고 신재생도 좋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과 사전에 토론하고 동의는 구해야 합니다. 진보는 급진으로 망하고 보수는 수구로 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가 에너지 공급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을 밀어붙이시는 그 자신감에 놀랄 뿐입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핵심은 이제 전환입니다. 여전히 지구는 80% 정도의 에너지를 화석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20%만이 신재생과 원자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원자력이 30%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30% 정도죠. 원자력과 신재생을 고르기보다는 화석, 석탄과 석유와 가스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에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노력하려면 원전과 신재생 둘 다 필요합니다.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논할 시간도 이유도 이제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향한 100년 대계를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굳이 환경부의 에너지실을 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논리는 에너지실에 잘 주입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도 대통령실의 하명으로 탈원전이 이루어졌던 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으십니다. 정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원전과 신재생을 화해시켜야 합니다. 이게 국가가 갈 방향입니다. 후손들에게 할 도리입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어설프게 만들어서 영국과 독일의 실패를 반복하고 에너지 비용을 급등시키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5년 차인가요? 그때 원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탈원전을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막상 전기가 부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차에 시시하면서 서둘러 원전 공급을, 원전 재개를, 원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부랴부랴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경험에서 배우고 교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감상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유럽을 넘어서고 전 세계의 G7, G6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행착오까지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결과 위에서 당당하게 에너지 100년 대계를 그려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기후에너지부를 탄생한다 해도 왜 토론을 안 하십니까? 환노위에서 이거 토론이 됐습니까? 산중위에서 됐습니까? 연석회의를 하셨습니까? 동의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성평등부를 출범시키십니다.
먼저 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36조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다시 읽겠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36조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을 헌법의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조직 개편안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논란이 얼마나 첨예한 사회적인 논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캘리포니아나 이런 곳들에서는 트랜스젠더 등까지 다 성을 세분화하는 추이가 있어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환을 정부나 주정부가 지원하는 시도까지 있어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 아닙니까? 자녀 중에 하나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분개해서 민주당 지지자에서 공화당 지지자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 이비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자기가 그렇게 뛴 이유가 바로 성의 혼란을 가져온 진보 정책이다. 일론 머스크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토론해야 되는데 내용도 없이 법안에 한두 줄 써서 지금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직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혹시 양성평등이 아니라 다양한 성평등을 지금 기획하시려는 겁니까? 그 첨예한 사회적 논쟁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토론할 기회를 가져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토론도 생략하고 답변도 생략하고 일주일 만에 그냥 달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관점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급하고 중요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아주 중요한 관점은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숙제가 뭡니까? 저출산과 인구 문제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인구 전략 기획부를 그래서 만들자고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구 기획부를 한다든지 경제기획원을 부활하면서 인구 기능을 집어넣든지 뭐 이 정도 고려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일본도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인구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처를 관통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종합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인구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경제기획원을 부활하면서 미래전략 기능을 보강하면서 인구를 집어넣던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관점을 놓쳤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는 세계전략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게 무슨 토대 위에서 가능했습니까?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창궐할 때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동족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댔을 때 우리는 유엔군과 함께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그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무역지대로 나갔고 WTO 체제로 나갔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뤘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시도했던 1950년대 최초의 세계 전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느냐 민주화되느냐 그 기로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통찰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편입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결정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세계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왜냐? 저희는 자유시장경제,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에 편입돼서 성공했지만 그 자유진영이 지금 현재 새로운 변신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부담을 높일 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로 한 한미일 협력, EU 등등의 탄탄한 자유진영 협력이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합체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등등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희가 한미동맹을 맺었던 시기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저희가 수출했던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없었죠, 아예. 그 다음 가발, 인삼 뭐 이런 거 수출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그때 수출했던 그런 거 다 일본 정도 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떡합니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방산, 최첨단 제조업 제품과 전자제품을 저희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국은 이제 더 이상 일본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에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도 달리고 미국에서도 달립니다. 동맹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한미동맹을 짜셨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시대의 세계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안위에서 이제 국무부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선임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Ministry of Diplomacy 이렇지 않고 State Department, 국가의 일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CIA도 국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품이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비동맹인 지역에서도 시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대한민국에 지금 맞는 것은 외교부를 국무부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논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부 조직 개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외통위는 아예 토론조차 못했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사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직을 했는데 제가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공직을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일단 호구지책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좌절감이 컸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역모션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역모션이다. 정부는 바뀌는데 어떤 정부에 충성해도 결국 그 다음 정부에는 찍히게 마련이다. 열심히 일하면 바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하면 부역자로 몰립니다. 대한민국은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정권교체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호기롭게 정부 조직 개편을 하십니다. 거기에 공직자 사기 문제는 들어 있습니까? 지금 개편하는 이 내용들 실제 적용될 공직자들과 토론은 해보셨습니까? 띄었다 붙였다 공직자들의 열패감은 심각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직원들이 상복을 입고 출근한다는 상복 아니면 조끼를 달고 출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집 밖으로 갈 만큼 급하신 일입니까?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흩어져서 일할 그들은 지금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검찰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11,000명의 수사관, 2,300명의 검사는 1년 동안 시행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 잘 준비하면 되니까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 입법부는 입법의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을 바꿀 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생범죄 핑퐁의 책임, 1년간 사법 공백의 책임, 이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저희는 복잡한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석회의에서 토론하자 얘기했습니다. 발목 잡기로 요즘 국회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믿지 않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면 민주당이 믿지 않습니다. 서로의 불신이 높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주일 열흘 만에 제가 지금 짧게 요약만 하려고 해도 1시간 가까이 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직생활할 때 싱가포르 공무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이 참 청렴하고 유능하고 일을 잘한다. 제가 그래서 싱가포르 공무원 제도를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되 처우를 민간 수준으로 해준다입니다. 제 후배들이기도 한데 수많은 대한민국 공직자들 싱가포르 공무원만큼 자질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넘치고 찬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민간 수준의 처우를 주지 못하면서 싱가포르 공무원처럼 일해라. 이것은 반지성이고 비과학입니다. 저희가 정부 조직을 바꾼다면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게 정말 대단한 슈퍼카 아니겠습니까? 밟으면 300km, 시속 400k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람보르기니도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으면 공직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의욕을 높이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희망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론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근본 정부 조직 개편안을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 모아가지고 이게 좀 합격점이 있는 것과 낙제점 또 퇴장할 거 뭐 이런 것 등을 조금 분류해 봤습니다. 한번 분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데 요건은 퇴장입니다. 레드카드를 날리겠습니다. 헌법기술을 활용해서 법기술을 활용해서 위인 폐간하는 거라 이거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퇴장을 명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통계청을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에도 논점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통계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내용으로 안 주셔서 알 방법은 없지만 만약 통계 기능을 발전시키는 거다 합격 드리겠습니다. 합격입니다. 다만 통계와 데이터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요즘 중시하는 데이터는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통신 데이터 등등 다양한 데이터이고 지금 통계청에서 다루는 통계라는 것은 경제 통계, GDP, 인구 등등 딱 정해진 항목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데이터일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통계일 수는 없습니다. 뭐 하여튼 잘 구분하시고요. 여당이 잘 구분하시고 어쨌건 합격 드리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이거를 분리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시죠. 자, 작아서 통합했던 기획예산처를 더 작게 그리고 경제 예산 기능이 없어서 경제 조정이 안 돼서 통합했던 재정경제부를 재정경제부로 논리가 없습니다. 꽈락입니다. 둘 다 낙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작게 만들어서 정치권 입맛대로 쥐락펴락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꿉니다. 근데 국내 금융은 재정경제부로 가죠. 그림에 살짝 복잡한데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은 재경부로 가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정책 기능도 또 이분화했습니다. 자, 이것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해봤다가 문제가 많아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통합했었습니다. 국내 금융과 금융감독 기능이 흩어져 있으니까 일이 안 된다. 법 관리하는 데 따로, 감독하는 데 따로 일이 안 된다 해서 통합시켜서 금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대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합격점을 드리겠습니까? 이게 낙제입니다. 그래서 금융정책 기능도 두 개로 갈라지고 여기에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금융감독원도 두 개로 나누고 금융감독 체계를 결국 사분오열시킨다고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실물은 글로벌인데 금융은 내수산업인 것입니다. 금융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해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낙제점입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만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실을 쏙 빼서 가져오는 겁니다. 전력 기본계획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실패 사례가 현저하고 규제부서가 공급 기능을 가져간다는 언어도단입니다. 즉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에너지와 환경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이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이제 안 보이고 환경은 환경대로 발전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거는 채점 거부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기후에너지부가 그렇게 갈 게 뻔하긴 하지만 법안의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점 거부입니다. 그 다음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바꾸십니다. 요건 합격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식재산 중요하고 특허라는 이름보다 포괄적인 지식재산이라는 이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좀 근사해진 것도 같지만 통계는 데이터가 아니고 통계는 데이터이지만 데이터는 통계가 아닐 수 있다. 이 점 지적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특허청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처로 바꾼다, 말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만 통과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면 안 되죠. 산중이 토론은 거치셔야죠. 공청회도 거치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집어넣고 혹시 놓쳤던 거 있으면 빼고, 그게 의견 수렴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생략하십니까? 잘한 것도 있는데. 자, 그 다음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부처는 그대로 있는데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을 좀 시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기부총리 있어야 됩니다. 저도 격상하는 거 동의하고 기왕에 격상하신 거 이름만 격상하지 마시고 기능도 좀 발전시키십시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의 번영에 이르렀습니까? 결국 인재의 힘이고 과학기술의 힘 아닙니까? 공과대학을 나온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부총리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방위 토론은 안 거치셨습니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까의 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꿉니다.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엄연한데 성평등이라는 이게 이 모호한 단어를 쓰는 거, 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얼마나 큰 사회 갈등으로 번졌는지, 그리고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됐는지 잘 알기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겼으니까 내가 후닥닥 한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낙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정책을 성평등가족부로 보내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합니다. 산업안전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투영됐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건 합격입니다. 산업안전 보건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합격점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생각하신 이유와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벌은 광범한데 예방은 미루어지고 치유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왜 다 떠나겠다고 난립니까? 1번 노조법, 2번 중대재해처벌법, 3번 세법입니다. 세법은 기재위에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환노위에서 하고 노동법도 환노위에서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른 법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기업은 다 적용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처벌되고 노조 권한이 세고 세금은 많이 내고 누가 사업하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내수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계엄탄만 하실 겁니까? 100만 명 폐업 시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니 왜 요즘은 얘기 안 하십니까? 이제 여당입니다. 여러분들 고치셔야 합니다. 협력이 필요하면 협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격점 드립니다. 그런데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유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을 차관으로 격상한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격상했으니까 이제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시고 예방 강화하고 치유를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격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합격입니다. 좋습니다. 소상공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이 본회의장에서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시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권을 이어받으셨으니 해결하십시오. 제가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고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외환위기 이후 누적되어 온 자영업자 과잉과 내수경기의 구조적인 침체의 문제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차관이 탄생하셨으니까 빨리 해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합격점 드립니다. 마지막이 검찰청에서 기소수사 분리를 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겁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죠. 일단 이름 자체가 검찰청을 없애는 건데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 심의 요건 중에 하나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 논란을 만드십니까? 네, 그냥 헌법 좀 건드리지 말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공소청이라고 굳이 하십니까? 그냥 검찰청이라고 하시고, 아니 검수완박은 하시면 되잖아요. 기소수사를 분리하십시오. 기소수사 분리에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왜 논란을 만드십니까?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고 제가 3번, 4번 말씀드렸는데 10번, 20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동의합니다. 잘 개혁하시자고요. 기사수소 분리하고 검찰청 직접 수사권 없애는 거 없애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하는 건데 그 경찰의 수사권을 누군가 견제하고 보완하고 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완수사 요청권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수사지휘권이든 보완수사 요청권이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소청을 이 이름을 꼭 굳이 관철하시려는데 토론을 안 해봤으니 저희도 정확히 뜻을 유추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희는 추석까지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다는 민주당의 약속에 발묶여서 정부 조직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일정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건 답정너가 아니라 뭐 날정너입니까? 뭡니까? 예, 일정을 정해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발목 안 잡습니다. 발목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합격한 거 많습니다. 지금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특허청, 지식재산처, 과기정통부 부총리 승격,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차관 승격하는 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담차관 만드시는 거, 이거 다 합격입니다. 빨리빨리 하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저도. 다만 이것도 상임위 토론은 한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공청회 한 번 더 하시고 저희 국민들이 그 정도 인내심이 없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거 이거 상당히 이상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철회하셨지만 제가 이미 4분 오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건 정말 이런 관행을 낚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든 다 헌법은 큰 명제, 큰 조항 위주로 돼 있습니다. 큰 원칙, 국가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부의 조직과 큰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은 그 헌법 조항 밑에서 형성되는 관행이 세부적인 헌법이 됩니다. 헌법적 관습은 헌법의 일부이다. 이것은 제가 헌법학자들께 배운 것입니다. 저희는 정부 조직을 바꿔서 사람을 쫓아내는